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가진 외모나 성격상의 특징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가진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형질이라는 건 눈꺼풀, 보조개, 죽은 깨처럼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유전되는 형질을 특별히 유전형질이라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건 획득형질이라고 구분해서 불러요. 열심히 운동해서 얻은 근육, 수술로 만든 쌍꺼풀, 이런 건 획득형질에 해당합니다. 또 유전이랑 관련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 개념이 우성열성인데요. 유전에서는 우성열성은 뭐가 더 낫고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성이라는 건 대립하는 형질, 예를 들어서 쌍꺼풀과 외꺼풀이 있다고 하면 이 대립하는 형질 중에서 다음 세대에 더 자주 발현되는 형질을 그냥 우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에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더 좋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쌍꺼풀은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답은 우성입니다. 흰 피부는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답은 열성입니다. 탈모는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아, 제발 우성. 아니야, 열성이야. 우성이면 안 되지. 아, 제발 열성. 답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남성에게는 탈모가 우성이고요. 네, 남성은 그냥 탈모입니다. 여성에게는 탈모가 다행히 열성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우성, 열성에 별 뜻이 없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2021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우성, 열성 대신 눈에 띄는 성질과 숨어있는 성질이라는 의미로 현성, 잠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유전 워밍업이 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제일 헷갈리실 수 있는 유전의 핵심 개념들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유전자, 염색체, DNA. 혹시 이 셋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유전자를 영어로 하면 DNA 아니야? 네,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세포가 정말 많아요.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입니다. 어디서는 60조개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100조개라고도 하고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정말 많아요. 실제로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최근 연구 논문을 보면 한 30조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세포에는 세포액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 핵에 들어있는 게 바로 DNA입니다. 데옥시리보핵산의 줄임말이죠. 복잡한 분자 구조인데도 많은 분들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그리기 나름인데 이렇게 사다리를 비틀어 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 DNA 구조가 발표된 게 1953년인데요. 우리가 DNA 구조를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죠. 이런 DNA가 세포액마다 46가닥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다 합치면 세포 하나당 보통 2m 정도라고 하죠. 이 DNA에 생물 유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는 뭐냐?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한 부분만을 말합니다. DNA 전체가 다 유전 형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위에만 관여해요. DNA가 책이면 유전자는 거기서 중요한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빠진 게 하나 있죠? 염색체. 염색체가 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죠. 이렇게 몸에 있는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그리고 생식에 관여하는 생식세포인데요.
생식세포는 간단하게 정자, 난자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피부세포, 신경세포, 비만세포, 근육세포 이런 게 다 체세포예요. 그런데 이 체세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분열을 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몸이 커지지 않습니까? 세포가 분열해서 생물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보다 어른이 세포수가 많습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더 커질 일이 없으니까 세포가 분열을 멈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생각해 보시면 커다란 세포 하나보다 작은 세포 여러 개가 사방의 넓이를 다 계산했을 때 표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에서 물질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좋으려면 표면적이 넓은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세포도 너무 커지기 전에 분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부 세포가 어느 정도 주기로 분열할 것 같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거의 24시간 주기로 분열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부지런해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분열을 하다 보면요,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가 아까 세포마다 세포핵에 DNA가 46가닥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분열하면 세포핵이랑 세포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잘리는 거거든요.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핵이 반으로 갈라지면 어떻게 되죠? 원래 세포에 들어있던 DNA보다 새로 생긴 세포의 DNA 개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몸이 뭘 하냐면요, 세포 분열하기 전에 DNA 개수를 정확하게 2배로 늘립니다. 야, 대박이죠? 네, 이게 진짜 인체의 신비입니다. 실가닥처럼 있던 DNA가 46가닥에서 92가닥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삿짐을 상자에 넣어서 포장하잖아요. DNA도 분열할 때 그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응축됩니다. 그게 바로 염색체예요. 특정 염색약의 염색이 잘 돼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약간 X자 같이 생긴 이런 거 교과서에서 분명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원래 있던 DNA 46가닥과 새로 복제된 46가닥이 뭉치고 응축되면 염색 분체 2개가 X 모양의 염색체가 됩니다. 야, 이거 다시 봐도 신기해요. 그리고 얘네가 다시 둘로 찢어져서 각자 새로운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실처럼 풀어져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런데 아까 체세포 말고 생식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식세포는 체세포 분열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세포 분열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DNA가 엄마 세포 46개, 아빠한테도 4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도 세포의 DNA가 46개가 있어야죠. 더 있거나 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세포는 엄마, 아빠의 세포가 합쳐졌을 때 46개의 DNA가 나오도록 딱 맞게 설계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난자에 23개, 아빠 정자에 23개의 DNA가 들어가게끔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합쳐지면 자식 세포의 DNA가 46개가 되겠죠. 간단한 수학입니다. 23 더하기 13, 46. 그래서 생식세포는 체세포보다 DNA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엄마한테 받은 23개, 아빠한테 받은 23개의 DNA로 내 세포에는 총 46개의 DNA가 있습니다.
얘가 체세포 분열할 때처럼 하나씩 복제가 돼서 46개 염색체가 돼요. 여기까지는 체세포 분열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받은 23개 염색체랑 아빠한테 받은 23개 염색체를 하나씩 보면 모양이랑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을 수 있어요.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건데 모양과 크기가 같아? 궁금하실 수 있죠? 같은 종이면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아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로 쌍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 두 분이 모두 사람이라는 같은 종에 속하기 때문에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고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로 묶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46개 염색체가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되겠죠? 이제 46개 염색체가 아니라 23쌍의 상동 염색체 쌍이 되는 거죠. 뭔가 개수를 줄이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게 세포 분열하면서 나뉘어지는데요.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가 46개의 염색 분체로 찢어지면서 세포가 분열했잖아요. 사실상 새로 생긴 세포 둘이 내용상으론 다를 게 없겠죠. 그런데 생식세포는 46개의 염색체가 23쌍의 상동 염색체 쌍이 된 다음에 양쪽으로 분리될 때 염색체가 하나씩 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두 세포의 내용이 서로 달라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다른 세포로 나뉠 때 랜덤으로 엄마표 염색체, 아빠표 염색체가 찢어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조합이 되고 저렇게도 조합이 돼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정자, 난자가 생깁니다. 똑같이 복제되는 체세포랑 다르게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생식세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할 때처럼 한 번 더 과정을 거치는데요. 감수 분열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아까 그 상동 염색체 쌍이 랜덤으로 찢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식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를 닮으면서도 또 똑같지는 않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빠 정자에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랜덤으로 섞여 있고 엄마 난자에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랜덤으로 섞여 있는데 이 다양한 조합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서 또 랜덤으로 조합이 돼서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배우긴 배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 DNA, 염색체,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감수 분열까지 하니까 왠지 유전을 다 배운 느낌인데 지금 유전의 아이콘과도 같은 이름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전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바로 나와야 돼요. 멘델입니다. 멘델이 완두콩 실험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멘델이 완두콩으로 뭘 했는지, 왜 멘델이 유전학의 아버지인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멘델 유전 법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고리 멘델은 19세기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수도사입니다. 과학자인 줄 아셨을 텐데 본업은 수도사예요, 수도사. 원래는 자연과학을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소장농이셨거든요. 17살 때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셔서 가세가 기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도회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를 합니다. 완두콩 실험도 수도원 정원에서 했는데요. 추정이긴 하지만
유전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완두콩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하다 보니까 유전학의 밑거름이 되는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멘델이 왜 하필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냐? 그건 일단 완두콩이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빨리 알 수 있고요. 또 대립형질,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대립형질이 뚜렷해서 둥그런 콩, 찌그런 콩 이렇게 서로 다른 형질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교배가 쉽고요. 그래서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어요. 멘델은 둥근 콩, 주름진 콩, 노란 콩, 초록 콩, 보라색 꽃, 흰색 꽃 뭐 이런 식으로 총 7가지의 대립형질을 연구했는데요. 수많은 실험을 해서 유전에 작용하는 2가지 법칙을 알아냅니다. 첫 번째는 분리의 법칙이고요. 또 하나는 독립의 법칙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요. 둥근 콩, 주름진 콩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순종의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을 만듭니다. 둥글다는 걸 영어로 round라고 하니까 앞 글자를 따서 순종 둥근 콩 유전자 쌍은 대문자 RR이라고 하고 순종 주름진 콩 유전자 쌍은 소문자 RR이라고 할게요. 완두콩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대문자 RR 유전자 쌍은 대문자 R과 대문자 R로 분리되고요. 소문자 RR 유전자 쌍은 소문자 R과 소문자 R로 분리됩니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간단합니다. 가계도를 한번 그려서 쉽게 이해해 볼게요. 자, 대문자 RR과 소문자 RR이 자식 세대로 가면요. 이렇게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지는 조합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진 잡종 콩이 나오는데 이 콩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둥글면서 주름진 콩이라는 건 있을까요? 키 크면서 작은 사람? 이런 거 없어요. 대립형질을 둘 다 갖고 있어도 둘 중 하나만 실제로 발현이 됩니다. 그때 발현되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죠. 완두콩에서는 둥근 콩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유전자 중에서 둥근 콩 유전자, 즉 대문자 R이 하나라도 있으면 둥근 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잡종 1세대 콩, 믹스콩이죠. 믹스콩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진 녀석은 어떤 잡종 2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분리의 법칙, 즉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나뉘어서 생식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문자 R과 대문자 R 조합, 대문자 R과 소문자 R 조합, 소문자 R과 대문자 R 조합, 소문자 R과 소문자 R 조합 이렇게 4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까 대문자 R이 하나만 있어도 둥근 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둥근 형질이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종 2대에서는 둥근 콩이 3, 주름진 콩이 1의 비율로, 즉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결과적으로 배우니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데 멘델은 엄청 많은 개체수로 실험을 해서 형질이 3대 1로 발현되는 걸 보고 역으로 이런 유전 법칙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델 하는 거예요. 왜냐? 이름이 멘델입니다. 네. 어쨌든 본업이 과학자가 아닌 이 멘델 수도사였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인정을 못 받고 돌아가신 지 16년째 되던 1900년이 되어서야 성과를 인정받으셨다고 합니다. 후대 과학자들이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자. 이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서로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독립의 법칙은 뭐냐? 그러니까 둥근 콩이 나오면 초록콩 확률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둥근 콩, 주름진 콩, 대립형질은 그냥 걔네대로 가고 초록콩, 노란콩, 대립형질은 그냥 걔네대로 유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독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계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순종 둥글고 노란 콩은 대문자 RR과 대문자 YY. 여기서 Y는 옐로우죠. 이 조합이고요. 순종 주름지고 초록색인 콩은 소문자 RR, 소문자 YY 조합입니다. 얘네를 교배시켜 볼게요. 우선 분리의 법칙 때문에 생식세포에 각각 대문자 R과 대문자 Y, 소문자 R과 소문자 Y 형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세대에서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조합만 나온다는 거죠. 즉 둥글고 노란 콩만 나오게 됩니다. 둥근 콩, 노란 콩이 우성인 거죠. 네, 그럼 2세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둥글고 노란 콩이 9, 둥글고 초록색인 콩이 3, 주름지고 노란 콩이 3, 주름지고 초록색인 콩이 1의 확률, 즉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완두콩이 나옵니다. 대립형질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유전이 돼서 조합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대립형질이 많이 추가돼도 똑같아요. 그냥 다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니까 다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유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전 현상이 멘델 유전 법칙 두 가지로만 전부 설명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많고요.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많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형질을 발현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유전자가 있어도 환경의 영향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델 법칙이 유전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멘델 이후 유전 연구를 한 과학자들도 멘델처럼 한 가지 생물, 예를 들면 초파리나 옥수수 같은 생물 하나를 골라서 실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만 봐도 멘델이 후대 과학자에게 미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멘델의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콩이 아닙니다. 사람의 유전이죠. 그래서 이번엔 사람의 유전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혈액형. 사람의 경우에 대립 유전자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바로 혈액형인데요. 멘델의 실험에서 사용된 완두콩의 모양과 색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각각 2개였는데요.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특이하게 대립 유전자가 3가지고요. 각각 A, B, O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ABO 중에서 2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게 되죠. 대립 유전자 O는 A와 B에 대해서 열성이고요. 대립 유전자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유전자형이 AA이거나 AO면 A형이 되는 거고요. BB이거나 BO면 B형, AB면 그냥 AB형, OO면 O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각각 A형과 B형이어도 유전자형이 AO와 BO인 경우라면 자식이 O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미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혈액형은 O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A형이 가장 많고요. 또 혈액형이 성격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 얘기 있죠? 혈액형 성격론은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처음 나온 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샘플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만 유행을 했었죠. 지금은 MBTI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서 이제 혈액형 얘기는 잘 안 하시긴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사실 유전이라는 게 다른 과학적인 개념들에 비해서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전에 대한 정보를 짚고 가볼까 하는데요. 우선 지능은 유전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지능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연구 결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고무줄 같은 건데요. 타고나길 긴 고무줄이 있고 그보다 짧은 고무줄이 있을 수 있겠죠. 긴 고무줄은 지능이 높고 짧은 고무줄이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은 경우라고 치면요. 환경에 따라서 긴 고무줄도 느리지 않으면 길이가 안 늘어나고요. 짧은 고무줄도 길게 느리면 자기보다 좀 더 길었던 고무줄만큼 길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전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절대 만들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무한한 고무줄입니다. 늘리세요. 물론 힘들어요. 그래도 늘리세요.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또 암은 유전병이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전병이라는 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요. 몸의 색소가 결핍돼서 몸의 모든 털이 하얘지는 알비노나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처럼 100%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게 유전병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이런 유전병도 환경에 따라 늦게 나타나거나 약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암의 경우에는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고려되긴 하지만 유전병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힘든 거죠. 마지막으로 뉴스나 기사에서 보셨을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요. 유전자 가위는 현재 유전공학 분야에서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가위지 실제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특정 부위의 DNA를 삭제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위처럼 이렇게 탁 잘라내는 느낌인데 실제 가위는 아니라는 거. 유전자 가위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지금은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3세대 유전자 가위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이거를 엠마누엘 샤르팡티에라는 분과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두 분의 과학자가 개발해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인간의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이걸로 난치병을 치료한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특별히 없겠지만 실제로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가 인체를 개조하는 건지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자에 관여한다. 야, 이거는 정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마저 존재합니다. 2023년에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유전병을 치료하는 약이 미국의 FDA에서 승인이 됐는데요.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